어젯밤에 금리 인상 우려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2023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2년 말로 예상한다라는 또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하필 또 그때 이제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과 겹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여기에 또 중국이 어시스트를 했었는데 원자재 관련해서 투기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달러 강세가 벌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더 중심을 봐야 되느냐? 저는 지금 환율이라고 봐요. 달러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금리보다 우리가 증시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020년 11월부터 경제지표가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시그널들 지표들이 여러 군데서 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번, 그리고 11월보다 1월에 더 좋아졌었고 1월보다 지금 이제 한 3월 말 4월부터 또 좋아졌었어요.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돈이 도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3월에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죠. 역사상 통화 증가량보다 한 몇 년치의 돈을 땡겨서 풀어버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나오는 상승 각도를 보시면 예년보다는 훨씬 더 빠르더라.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있고 자산의 과열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보통 1번 자료였었고요. 두 번째 자료는 뭐냐면 기업 재고였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제 기업 재고가 엄청난 증가를 발생했었죠. 그러다가 2020년 11월 한 중순부터 뚝 떨어집니다. 재고가. 뚝 떨어지고 2021년 우리 1월 시작할 때부터 다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사상 최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들이 재고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은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동률을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닥을 내려갔던 65% 이하로 내려갔던 생산 가동률이 지금은 75%로 회복을 했어요. 75%면 언제냐면 2016년에서 그 수준,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은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던 시절 수준으로 생산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더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생산 가동률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은 뭐 77%, 80%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달러 지수 선물이에요. 환율과 증시의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 지수 선물은 2017년에 100을 넘겼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하기 직전인 2018년 한 1월 때까지만 해도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이 급격한 하락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경제가 좋았다라는 거죠. 2017년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때 돈이 신흥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상해 지수를 보면은 201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코스피도 2017년에 1900인가요? 그때부터 2600까지 달렸었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와 달러의 관계를 보시면은 1달러가 7위안이 되면은 포치라고 하고 보통 1달러가 6위안 정도로 가면은 굉장히 위안화가 강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 선물이랑 달러 대비 위안화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거의 시작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다시 올라갑니다. 실제로 위안화 대비 달러도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었죠. 정점을 찍던 무렵에,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똥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던 그 시점에 2020년 3월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시 또 꺾였죠. 이때 어떻게 했냐? 돈을 많이 풀었고 달러 지수는 급격하게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위안화의 가치가 강세를 계속 띄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하이 종합지수도 다시 고점을 향해 갔고요. 코스피 지수도 옛날 고점을 뚫고 3200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그럼 제가 이 과정에서 달러 지수 선물을 금리 인상 인하랑 한번 연동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2016년 12월에 보시면은 0.75%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요. 근데 이때가 가장 달러 지수 선물이 높았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러 지수 선물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달러 힘이 점점 빠집니다. 이때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로 돈이 많이 넘어갔었던 거예요. 신흥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경기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크게 성장하니까 당장 여기 수익보다 신흥국의 수익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신흥국의 리스크가 없다라 생각하니까 돈이 신흥국으로 가는 거죠.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됐었고 자산 가격이 전 세계에서 터지던 시절, 뭐 주식이든 부동산 상관없이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0.25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17년 6월에 1.25 됐다가 6개월 뒤인 17년 12월에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3월에 1.75까지 찍었죠. 이때까진 좋았어요. 달러 지수가 점점 약해지고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2018년 3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신흥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을 시켜요. 왜 그랬느냐?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언밸런스 해버렸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올려버리죠. 6월달에 2.0, 9월달에 2.25, 12월달에 2.5까지 빠르게 올렸죠. 1년 만에 금리를 4번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2023년에 금리를 2번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뭐 그냥 그런 예측들은 그냥 예측인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린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그러면 2년 동안 7번을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0.25인 상태에서 안 올릴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경기 지표들은 그때 수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러다가 미중무역 분쟁의 데미지가 제대로 오기 시작하죠. 2019년부터가 오면서 디플레이션이다, 뭐 세계 경기 침체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또 금리를 인하합니다. 2019년 8월에 2.25, 한 달 뒤인 9월에 2.0, 그리고 10월 달에 1.75, 유례를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정기회의 발표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단위로 바로 컷을 시킨 거예요. 그냥 3개월 동안 0.75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니까 다시 이제 증시가 다시 좋아졌었어요. 그때 코스피도 2200 정도 했었고요. 괜찮네 라고 했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경기가 급락하게 되죠. 이때 금리를 1.75에서 0.25까지 1.5%를 뚝 떨궈버립니다. 이때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세계자산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고요. 인플레 우려라는 단어가 상반기를 접수했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다시 재가동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미국은 금리 인상 이야기를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자면은 금리는 한번 보통 방향을 정하면은 경기가 꺾여도 그냥 그대로 갈 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더라.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진작에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한참 뒤에나 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 예상을 해보자면은 금리 인상과 별개로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와 다르게 즉시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증시에서는 금리는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거고 환율은 즉각적인 대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달러 지수가 지금 6월 11일 89.9에서 6월 18일 92.9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달러 지수가 9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신흥국 돈이 미국으로 이제 회귀하는 현상이 더 빨라집니다. 한국과 중국 증시가 고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달러 지수가 95 이상이었을 때 중국 지수든 한국 증시 지수든 다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3260인 고점이었는데 달러 지수를 무시하고 고점 돌파를 해버리기에는 굉장히 힘이 딸리겠죠. 환율이 오르면은 뭐 수출 기업이 유리하니까 증시가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코스피 고점은 환율이 낮았을 때 나왔지 환율이 높았을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그널은 미국의 달러 지수 선물을 보셨을 때
95를 넘지 않고 그냥 90대 초반 또는 90 이하로 나오는 게 베스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의 진짜 리스크는 금리 상승이 아니라 2차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입니다. 벌써 환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뉴스들만 봐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G7 회의에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했죠. G7의 그냥 대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중국을 좀 혼을 내줄까 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가 똘똘 뭉쳐서 우리 중국 같이 싸우자 라고 결의를 맺는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홍콩, 신장, 타이완을 직접 거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중국 봉쇄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의 기업들을 계속 제재를 걸고 있죠. 통신이든 반도체든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G7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중국판 1대1로에 많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적으로 예속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를 동원시키겠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에 맞불을 놓을 테니까 우리 쪽, 미국 편에 서라라고 어떻게 보면 패를 하나 던진 모습이에요. 한경연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2의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둬라라는 거죠. 투자의 힌트를 드리자면 2차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거다 라고 예상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품목 공급망 강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을 많이 견제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뭐 SMIC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 외에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광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중국에다 수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기술을 제어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쪽으로 성장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쪽으로 성장을 크게 해버리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다음 먹거리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전략을 자꾸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체코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중국부터 탈락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백신 외교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에다가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다른 백신들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백신을 줄 테니까 미국 편에 서라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국과 미국이 이제 큰 판 붙기 전에 자기 편부터 먼저 정리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었어요. 뭐 중국도 원자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도 자체 투기꾼들이 너무 원자재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베팅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뉴스에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그 기업들 원자재 투기 포지션까지 보겠다, 니네 옵션 얼마에다 걸었어까지 다 조사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얘네가 투기 회사인 거 아닌가까지 다 알아내겠다 했더니 원자재가 5% 넘는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기가 조금 붙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미리미리 다 대응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제일 치열하죠. 이번에 나왔던 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업계 중에 하나였었던 마그나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중국계 펀드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뭐 검토하겠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ARM 합병 같은 경우도 중국 변수가 있다. 중국에서도 이제 규제의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마이크론을 위협할 것 같다라는 중국의 신생 반도체 회사가 나타나게 됐고요. YMTC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야금야금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에 대한 얘기도 하자면은, 그동안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강세로 가면서 중국에서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위안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외화 지준율을 2% 더 업을 했었는데 2007년 이후로 지준율을 건드린 건 처음이었었죠.
위안화 강세 2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위안화로 돈 벌 생각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아니다, 약세로 꺾일 거다라고 이제 경고성도 있었고, 중국 금융수장 같은 경우도 미국이 유럽 돈 풀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서 막 시중에다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부의 돈을 나눠주고 추첨으로 나눠주면서 디지털 위안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 뭔 얘기를 했냐면 중국 위안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져갔어요. 이거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위안화, 중국의 금융, 경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갑자기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하긴 할 건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 이제 코로나로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지,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잼만 날리는 견제로 갈 건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은 강달러로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증시가, 신흥국 증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잼만 날리는 수준으로 위안화 강세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중국 증시도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강달러 요소와 약달러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달러가 그럼 무조건 강달러로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강달러로 갈 만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이 나온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당장은 강달러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킨다던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이게 강달러 요소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많이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달러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조건 강달러로 가는 거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대한민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거 아니냐, 중국 주식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약달러의 요소가 또 있어요. 약달러의 요소는 우리가 2020년 내내 해먹었던 그 요소가 약달러의 요소입니다. 무엇이냐? 유동성. 테이퍼링 한다는데 무슨 유동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직 바이든이 부양책을 다 쓰질 않았어요. 바이든이 희망하는 부양책, 특히 인프라 투자 부양책은 4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4,400조의 돈을 또 풀고 싶어 해요. 그럼 이게 풀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또 약세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돈이, 신흥국도 좋아지는 게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질 거라는 겁니다. 뭐 뉴스에서는 맨날 테이퍼링 금리 인상만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 인프라 투자 때문에 뭐 상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세 없이 1조 달러 정도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하자라고 지금 뭐 상원 의원들끼리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1조 달러는 먼저 쓰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지표가 아주 베스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에 나온 지표가. 이번에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많이 토론으로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지표가 아주 완벽한 상승을 띠진 않았습니다. 하나 정도가 살짝 우려되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밍에 빨리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책을 더 써서 돈을 또 집어넣어서 지표를 좋게 만들고, 그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자는 거죠. 돈은 풀고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달러가 강달러로 넘어가지도 않으면서 약달러로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달러도 유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뭐 신흥국 지수도 지금의 좋은 현상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뉴스에서 금리 얘기할 때는 또 금리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금리를 얘기할 때 금리를 보면서 달러도 같이 보시고, 금리와 달러를 같이 보면서 유가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좀 더 큰 시야로 보셔야지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극적인 내용에 집중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